안녕하세요. 나른한 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너무 덥죠? 지금 심은정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대기 중이라 하셨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임금님 기획 캔디님이 1등 하셨어요. 빈센트 기타 채널님도 2등 하셨고 심심해서 오셨다고요. 수박 파티 하신다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네. 수잔니님 응원 감사합니다. 네. 이선영님도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 많으세요. 네. 네, 여풍이다님, 온유한 앙강님, 네, 다 오셨어요. 네, 2주차, 벌써 2주차네요. 번카이브님이 그러셨는데, 네, 6회입니다. 벌써. 네, 오늘 여의도 인사이드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해보니까 여의도 인사 두 분을 함께 모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윤선 기자님, 그리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두 분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7월 3일 월요일 뉴스 바사삭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른한 점심시간을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오늘은 제가 골라온 뉴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르는 돌리님이 명패가 너무 좀 그렇다고. 저희가 그래도 이거 몇 개 바꿔봤는데 좀 괜찮지 않나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항일운동했다고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어제 국가보훈부가 보도자료 내고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서 서운을 박탈하는 방안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다음 날 그 장관이 이런 글을 올린 거죠. 네. 잠시 후에 여의도 인사이드에서 이 얘기 잠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오늘 오전에 그 환경부 장관 지냈던 배우 손숙 씨가 골프채 판매 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에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30일이면 사실은 지난주인데 검찰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 내렸다고 밝혔어요. 손숙 전 장관 외에도 산업자원부 장관 지낸 이희범 부영회장도 역시 기소유예 처분 받았고요. 대학 교수와 기자 등 6명이 더 있었는데 약식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지 혐의 내용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21년 골프채 판매 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검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의 초범이고 기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은 지금 주말에 그 두물머리 다녀온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 차 엄청 막히잖아요. 지금 나들이객도 많고 요걸 좀 교통량 분산하겠다고 계획 중인 고속도로가 있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이에요. 지금 엄청 뜨거운데 이유가 이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이 근처에 누구 땅이 있나 봤더니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다. 이 문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오늘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습니다. 이 발언 한번 들어보고 가실까요? 결정된. 근데 여기서 500m 떨어진 자리에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이렇게 도저히 예를 들면 그 과정도 소연치 않은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땅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고속도로가 생겼어. 그 자체가 그 집가 상승하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강남에 20-30분 안에 진입을 할 수 있어. 그러면 훨씬 더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가 어저께 양평을 갔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완전히 그건 그렇게 노선만 변경되면 그 일대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 네. 민주당은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시도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현재로선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알려졌어요.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의도 인사이드 두 분 모시고 장윤선, 박순봉 기자 만나보러 갈게요.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여의도 핫한 이슈들을 여의도 인사이신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박순봉 경향신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많이 덥더라고요. 진짜 많이 저도 덥다. 아침부터 드링킹 한번 하고 하나 더 마실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그러니까 야외 활동할 때 빼고 선크림을 발랐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선크림은 그래서 사시사철 바르셔야 되는. 그래야 된다고 하던데 답답해서 안 발랐거든요. 근데 또 바르니까 더 덥더라고요. 그렇죠. 별로 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발라야 될 것 톤업이 같은데. 있는 거를 바르셔야 될 것 바르셔야 같은데 될 것 왠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생기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게 필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풋살했거든요. 여기자 풋살 대회 있어가지고 네. 풋살했는데 저희 팀이 예선에 탈락했지만 네. 그래도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네. 다들 거의 오후 되니까 탈진했거든요. 너무 그러겠어요. 힘들었어요. 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네. 물 많이 드시고 지금 뭐 네. 나가셔서 막 일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그럼요. 다들 네.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저만 빨갛네요. 근데 이렇게 농사 지으시면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이 시간에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럴 것 너무 같아요. 뜨겁고 이러니까 저도 댁에서 댁에서 편안하게 좀 드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개각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계속 지금 뭐 얘기가 계속 네. 불러가고 있고 지금 가장 뜨거운 부처가 통일부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대북 강경장관의 외교부 출신 차관에 어제는 대통령이 더 이렇게 불을 좀 더 붙이신 네, 것 같은데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다. 이거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 지지율이 별로 안 받쳐줬잖아요, 계속. 그리고 또 내년 총선 하려면 어찌됐든 최대한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이 고비를 좀 넘어서 40%에서 50%로 가야 총선 해볼 만한데 아직 그 고비를 못 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최대한 반중 혐오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반북 혐오. 그리고 넘어서는 좀 전반적으로 보면 반중, 반북, 그리고 이제 친미, 친일, 뭐 요런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총선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매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지금 최소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임기 3년 차 들어가면서 바로 레임덕이다. 뭐 이런 이제 그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뭘 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내년 총선마저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어쨌든 최대한 끌어모으자. 이제 극우 보수 진영을 최대한 태극기 모으자 해서 그런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요. 그 사실은 한 25년 전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97년 그때 이제 DJ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썼던 총풍 다들 기억하실 텐데 총풍, 북풍 뭐 이런 안기부 과거의 안기부가 썼던 이런 색깔론으로 사실 당선인이 잘 안 됐거든요. 그 선거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이제 입증이 됐는데도 왜 이런 촌스러운 전략을 쓸까? 저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당이나 아니면 용산 쪽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요.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을 향한 메시지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환이라고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움직여야 된다. 네, 이게 왜냐면은 사실 올해 초에도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용산 쪽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산업부의 이제 국장급 중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여전히 있다. 이런 거를 용산에서 불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 대한 비토 같은 것들도 일부 나왔었던 건데 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 개각 명단에 올랐다가 이제 생존을 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 이게 첫 번째 한 가지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야당을 못 움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공공기관을 못 움직인다. 이렇게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관들을 이제 부처의 그 비서관 출신들을 쫙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1급들도 대거 이제 사표를 쫙 받아놓은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 바뀌는 시점에 통일부 장관하고 차관을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통일부 출신은 한 명도 안 쓴 거잖아요. 그렇죠. 장관 차관을. 외부 인사를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무원들 조직을 이번에는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권의 전반적인 목표는 지금 이제 공무원 문제를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총선에 가서는 국회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또 국회를 움직이겠다 이런 계획들이 다 차근차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이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관료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이제 늘공과 어공이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늘공은 책임지는 걸 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공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늘공들을 움직인다. 이제 이런 게 뭐 기본 문법 같은 거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리고 안 그러면 감사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수사가 들어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임기 초부터 일하기 참 어렵다. 책임질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연금 뭐 이런 거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쳐서 관료 개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중질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은 지금 보면 차관 인사 5명 내려보낸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대통령의 미션을 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국정 기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예,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국정 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차관을 보낸다는 건데 그러면 장관이 패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실세 차관에게 보고하고 정보 보고하고 줄을 서는 문화가 생겨요. 근데 인사권은 장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장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장관이 실세 차관한테 물어보고 결재받아서 뭐 해결해거나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조직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부처가 붕 뜨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공직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문제가 좀 사실 궁금해서 차관 5명 보낸 거 이제 여권에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힘은 인사권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장관이 어쨌든 인사권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관이 모든 걸 가지지는 못할 텐데 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라서 이전보다 훨씬 힘은 강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도 그건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해석 중에 조금 뭐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번에 보면은 이제 과기, 환경, 국토, 해양 이렇게 4개 부서에 5명의 차관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좀 좋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후쿠시마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기부 같은 데에는 이제 원안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도 역시 마찬가지 영향이 있죠. 해수부야 뭐 당연히 있고 환경부도 또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의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일반적으로 나온 이제 차관 정치라고 해서 대통령실의 기조를 잘 전달하는 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후쿠시마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게 다 관련된 부서라는 관련된 거예요. 부서에 5명을 내려보내는 네,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다른 측면인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요번에 차관들 5명 보낸 거 가지고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박성훈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총선 출마하는 게 굉장히 유력한 그렇죠. 사람이고 뜻이 네. 강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비서관이었다가 차관으로 갔다? 그럼 그 다음 행보는 뭐지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경쟁자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 5명의 차관들이 혹시 총선에 나올 사람들인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사실 여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용산 쪽에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비서관일 땐 전혀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을 전혀 못 하는데 물론 차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뭐 지지해달라 이런 건 못 하는데 몸이 훨씬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경이 좀 넓어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준 미션을 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총선에서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요거는 지금 경쟁자들도 좀 긴장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큰 미션을 받고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이 차관 얘기 나온 김에 네. 사실 국토교통부 관련
대통령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실 인사가 사실 제1차관에 내정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지금 내일도 하반기 경제동향 발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국토부가. 그렇죠. 이게 좀 우려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직 국토부 장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백원국 차관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사실은 2차관이 아니라 1차관으로 갔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굉장히 실력으로 인정받는 엘리트 관료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분이 백원국 차관이 했던 일들이 국토, 주택, 건설, 도시재생 이런 전반적인 국토정책을 그러니까 주로 1차관 업무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2차관으로 간 거죠. 뭔가 이상하다. 네. 차라리 백원국을 1차관으로 임명했다면 이거 얘기되는 인사다. 국토부가 원희룡 장관이 빠지더라도 다양한 정책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네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근데 2차관실은 주로 교통.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교통부 장관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1차관실에서 인사 재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관실은 특별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국토부 안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참으로 허무하고 황당한 인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일을 해왔던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고 평가받아서 승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무엇보다 1차관으로 임명된 김호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국토부와 관련돼서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했던 이런 이력이 전부이고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총무비서관을 했었고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대표 부실장을 했던 이런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곧 9월이 되면 역전세 대란 이 문제를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국토 관련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되겠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원희룡 장관은 아마도 이제 국감 끝나면 이제 출마를 위해서 정리를 할 텐데 사실상 대혼란이 올 것 같다. 부동산 대책이야말로 사실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예. 분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총선에도 영향을 세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인사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서에 대통령의 미션을 가지고 실세 차관을 보내서 어쨌든 공무원 조직을 공직사회를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 시그널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있다. 예. 저도 사실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의 그 신임 차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가게 되는 부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장관들이 현재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대체적으로 국토부 빼고는 나머지 부서는 이제 물론 이게 전체의 기류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사람들 얘기로는 저성과 부서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성과 부서다. 국토부 빼고요. 나머지 부서는 잘 못한다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그 분위기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실세 차관을 보내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더 잘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국토부는 그 대통령이 좀 신뢰가 괜찮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든 장관 차관 둘 다 출마할 수 있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권의 인식은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에 스타 장관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아.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되짚어보면. 그렇죠. 예,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상 책임 장관 중심의 내각 구성을 하겠다. 근데 딱 1년 남짓 되자마자 바로 실세 차관 시스템으로 바꾼 거거든요. 장관 무력화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버티다 보면 정권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복지부동 공무원은 다 국회로 가라. 이게 사실상 이제 직격탄을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정권 뜻에 맞추지 않으면 코드 정책
뭐 이렇게 코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 국물도 없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감은 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수능 문제 때문에 교육부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경직돼 있고 술렁이고 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막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전 부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뭐 긴장감을 주고 뭐 부처 간의 경쟁도 유발시키면서 서로 간에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어쨌든 국익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이게 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긴장은 하는데 일은 못하고 전부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혹시 이번 인사에서 내가 물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속에서 사내 정치 같은 걸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좋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우려스럽고 나쁜 방식으로 공직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줄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여기 칼 있어. 당신들 일 잘못하면 이 칼에 살아남을 자 없을 거야 라고 위험한 이렇게 신호는 주지만 그것 자체로 사실은 이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써야지 칼만 휘두른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인들은 다 공감할 만한 그런 건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실까? 전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검사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받아들이는 기업에서 이제 일하던 사람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검찰은 이렇게 운영합니까?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기도 하고. 네. 네. 저도 그게 좀 이번에 이제 뭐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 이런 말도 하고. 뭐 그러니까 내정자들한테 그런 말 했다고요. 네,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무원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통일부도 예를 들면 공무원 그 자체 출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인사들 다 넣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지금 하느냐 아니면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뭐 여권 인사가 하는 얘기는 이제 이게 원래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정권 초기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제 공무원들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위직들은 다 사표를 받던가 아니면 이제 교체도 하고, 그러니까 맞는 인사들로 다 바꾸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늦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이 해외 그 일정 같은 거 뭐 순방을 비롯해서 뭐 방미하거나 이런 일정들을 거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일, 외교, 요 안보 요런 분야에 지금 집중적으로 인사가 좀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외부 네, 인사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은 게 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차관들 보낸 것들도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직접 하진 않지만 점차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이제 관여하는 범위가 커질 거다. 이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또 하나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제 요거는 일부의 평가들이긴 한데 이 장전 그 인수위 때 비서실장이 인사를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내부를 향한 메시지다 이런 것도 좀 해석들이 있어요. 좀 직접 복잡한데, 챙기겠다. 네, 요건 이제 권력 이동을 좀 봐야 돼서 좀 복잡한데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이 뭐 이제 불출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강하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지금 장제원 의원은 좀 멀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그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뭐 정무 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일부 공무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일 텐데 여기가 이제 장제원 전 비서실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든 아니면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금 좀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든 다 이제 좀 개파색 내지는 그러니까 어느 쪽 라인 같은 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로도 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을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도 하지만 이쪽 내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도? 뭔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실이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하다. 권력 투쟁? 예, 그러니까 내부에 뭐 막 다양한 헤게모니 싸움이 있다. 근데 그것은 과거 정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누가 키를 질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공천이 달려 있는데 공천도 엄청 어마어마한 게 그렇죠. 달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한다고 뭐가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는 이제 그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뭐 세 가지 대표 개혁 이슈를 꼽았잖아요. 뭐 교육 개혁, 그다음에 노동 개혁, 그다음에 연금 개혁. 이 세 가지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사실은 관료 개혁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교로 자신감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또 양날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또 나중에 그러니까 보면 그 대통령 지지도를 이제 조사를 해 보면 여론조사상 지표가 외교에 대해서는 긍부정 요인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는 그
개혁의 동력을 관료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도 만들겠다. 그런데 나오는 정책들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 5세 논란도 그랬죠. 노동시간 69시간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최근에 수능과 관련해서 난도 문제, 뭐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언급을 한 바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하튼 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교육 관련된 뭐 학원들,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로 때려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성 있는 개혁과 닮아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중첩돼서 착종시켜서 막 이렇게 밀고 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편안한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규결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의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정신없이 뭘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의 귀착점은 어디일까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박민식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이 공적 재검토 대상이 아마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라든지 고 김원웅 강북회장의 부모가 네.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야권 성향 인사들만 특정해서 이제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색깔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독립운동의 역사는 그 항일운동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항일 이후에 우리가 좌우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냉전 겪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좌우 대립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어쨌든 이제 남북이 갈리고 그 채로 지금 70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평화 통일이라는 것이 지상 과제 헌법 정신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의 역할도 정부 조직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쵸, 규정이 딱 돼 평화 있죠. 통일에 복무하도록. 근데 그게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아쉬운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제 국민적 합의, 시민적 논의, 그 총론, 수의 이런 과정 없이 결정하고 밀어붙여 좋아 빠르게 가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고 배워왔고 이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생각했던 어떤 기본적인 방침들이 계속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슈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손혜원 의원의 부친 같은 경우에는 뭐 6번인가 계속 추설을 했는데 안 됐던 방향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돼서 이거 뭐 정치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다시 또 반대로 결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정치적 논란은 좀 있어 보입니다. 요것도 사실 이제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최측근이죠. 그렇죠. 검사를 그만둘 때도 윤 대통령이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부터 인연이 깊진 않았는데 박민식 장관이 그만둘 때 찾아와서 만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은 아까 이제 통일부 내지는 북한 관련된 그런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 맥락이 보온 있다. 라인에서도 비슷한 그 태도를 취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다만 좀 이제 약간 의아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근 행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다, 네. 극우적이다 일부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부 인사, 인재개발원장 같은 경우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봐도 예전에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보수적인 인물인가 이게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 게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보면 검사 시절에는 기조가 달랐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건 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후보 때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검사일 때 롤스타 그 사건을 담당해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참여연대 모 인사를 데려와가지고 수사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배운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물어봤어요. 최근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좀 바뀐 거냐 이 기조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는 검사일 때는 굳이 성향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본인 성향인데 드러낼 필요가 성향인지 없었다.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 네, 그러니까 어떤 그렇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대체로의 좀 주변 평가는 이제 이건 주변 평가입니다. 다 좀 실용주의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필요할 때는 이거 하고 저거 필요할 때는 저거 하는 사람이지 하나에다 막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요번에 이제 그 보험 관련해서도
조봉암 선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도 같이 이제 서운 추진하는 거는 이거는 뉴라이트 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뉴라이트 쪽에서는 또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의 입장이라고 좀 단정 짓긴 좀 어렵다는 게 좀 여권 내부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의 빈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검사 시절에 어떤 뭐 충분한 철학을 가지고 수사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어떤 특별한 사회생활 없이 오로지 검찰 안에만 있었고 검찰총장을 끝낸 다음에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거 할 여지가 없었을 거다. 뭐 역사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어쨌든 준비된 지도자 이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빈곤 얘기가 계속 나오고 특히나 다른 거 다 떠나서 너무 극우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저런 분이었나? 원래 아니었나? 우리가 잘못 본 건가? 뭐 이런 판단을 국민적 혼란을 끼치는 이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상업주의 차원에서 뭐 대통령이 잠들기 전에 내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실제로 많이 볼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만난 패널, 극우 패널인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건희 여사 친척으로부터 수고가 많다며 홍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관리 대상이다 라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당신은 안 줄 거다. 받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홍삼 못 받아요. 막 그래서 나도 받고 싶다. 막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작년 임기 초반에 양산에서 시위했던 욕설 시위 사건 네네. 컸지 않습니까? 그 안정권 씨 유튜버. 네. 그분의 이제 누나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7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서 문제가 됐다가 이제 떠난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여하튼 극우 유튜버들하고는 뭔가 긴밀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번 인사도 사실상 알고리즘 인사가 아니냐. 알고리즘.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끊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는 어쨌든 최고의 국정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정 비전은 뭐고, 앞으로 이제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이해하고, 이렇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낯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이제 외부 안보관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통일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북한이 뭐 핵실험도 할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스텝을 밟아 나갈 텐데 그때마다 윤석열 정부 탓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남북 관계 전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까방권을 얻었다. 까방권.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너무 유튜브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유튜브니까요. 저 MBC 라디오 아닙니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 네. MBC 라디오인 줄 알고. 유튜브니까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도발을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나라는 이제 통일부도 사실상 없어지는 거야. 앞으로 바뀌지 않겠냐. 뭐 북한 인권부 내지는 뭐 대북 적대부 막 이렇게 바뀌는 거 댓글에 그거 아니냐. 봤어요. 통일 저지부다. 뭐 이런 얘기도 봤어요. 댓글에서. 뭐 어디 야당에서는 통일 해체부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자기네들도 통전부 해체하고 적대적 관계로 가고, 이 당장 뭐 현정은 그 현대그룹 회장 그 방북 오지 말라고 신청에 했죠. 대해서 예.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를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대남 관련 부서에서 하던 역할들을 외무성으로 돌렸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하고 우리 상관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나라들하고 똑같이 한국 중국 어디지? 북한에 올 거면 비자 받고 와.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거든요. 한국이 우리를 이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그렇죠. 않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의 그냥 예. 일반 국가로 그렇습니다. 상대한다면 예, 우리도 예. 똑같이 그렇게 상대하겠어. 그렇죠. 우리 인도주의적 관점 이런 거 없어. 없어. 뭐 이런 예. 메시지라는 그렇죠. 거죠. 외무성 교류 발표 협력도 자체가. 없어.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세는 더 나빠질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소한 북미 간에,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가 바뀌어서 미국이 북한하고 접촉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외교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남북관계가 될 거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국지전의 문제들,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입사하고 나서 한동안은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북측과 좋았기 때문에 네. 금강산도 가고 저는 네. 현정원 회장이랑 개성 시범관광도 같이 가서 저도 그때 갔었는데. 저 선축교 그 피 이거 남은 거 막 다 찍어갖고 왔거든요. 2580 할 때 있을 때 가가지고. 그때 2580. 네. 그때 우리 같이 갔었나요? 그러네요. 2005년 9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요, 그때 가서 맞아요. 그래요. 막 폭포도 다 그래요, 보고 맞아요. 거기서 폭포도 이제 막 보고. 거의 음식도 먹고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얘기도 하고 이럴 때만 예. 해도 그때 괜찮았죠. 저랑 같이 갔던 영상 기자가 북한을 하도 많이 가서 거기 있는 안내원 동지랑 인사를 하는데 저는 온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네.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사실 많이 오갔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통일부 기자들은 저는 통일부 기자지만 북한을 가본 적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선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이렇게 무드가 바뀔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할 때 타임즈에 니고시에이터라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김정은 예, 트럼프의 이런 지점에서 타협 이렇게 예. 중간에 어떻게 다리를 놓을 건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봤었는데 아 우리의 역할이 뭐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제 그 한반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도권이 늘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에게 끌려다니는 외교를 했습니다.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며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한다.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차에 미국도 태우고 중국도 태우고 일본도 태우고 북한도 태우고 러시아도 태워서 주변의 안정적인 질서를 마련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게 끌려다니고 일본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게 뭐 공격당하게 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북한을 뭐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 질서가 깨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 때도 이러진 않았다. 박정희 정권 때 그때 국토통일원을 만들면서 69년도에 통일원을 만들면서 평화통일의 원칙.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사실상 뭐 북진통일, 승공통일 막 이런 그렇죠.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간다면 우리 역사가 최소한 5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옳으냐.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좀 싫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우리랑 잘 안 맞아요. 제가 중국 살다 왔잖아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체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구 벌어져요. 학교에서도 뭐 동네에서도 시장에서도 뭐 아파트 안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잘 안 맞아요.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도 중국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외교와 경제 두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둘 다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죠. 네. 이제 좀 또 국내 정치 문제로 잠깐 들어오면 아니 중앙일보의 사진 보도가 좀 재밌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네 과거 친박계 자장이었던 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더라고요. 네, 되게 저희 수요일 패널 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있는데 네. 얌전하게 두 손을 모으고 굉장히 공손하게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 저는 이제 보수 연합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박성근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 이게 사실은 기사 나오기 전에 그냥 공교롭게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하고 이제 만났었거든요. 점심 때. 그래서 네. 이제 미리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림 자체가 좀 이색적이니까 왜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다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요. 다 친박계였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네네네. 이제 그때 인연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나서 어떤 얘기들 했냐 이렇게 들어봤었는데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위기감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워딩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 친윤 쪽이 다 좀 공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보자면 나머지들 그러니까 친 이준석계 뭐 이준석계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친박계라든가 다 소수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현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가 다 연합해야 된다. 왜냐면 0.73%포인트밖에 지난 대선에서 차이가 안 났으니까 다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좀 반대로 보자면은 그 비주류도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게 이제 친윤 외에도 나머지 그룹들도 좀 힘을 모아야 된다,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안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서도 또 걱정이 있는 게 이 친윤 주류에서는 이 사람들 뭉치면 절대 안 준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하면 어려운 지역구 나가는 경우에는 또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 이 좀 어려운 지역구 나가니까 좀 나눠줄게 하면서 좀 나누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지금은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 가장 큰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다,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수도권 너무 힘들어진다 이럴 때 나오는 두 가지 카드가 거론되는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가 장제원 의원 불출마 카드인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측근 내지는 핵심 그룹들을 이 과감하게 뭐 배제한다거나 혹은 어려운데 보낼 때 명분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 메시지가 좋다. 이게 첫 번째 카드로 쓰이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준석께 공천 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려워지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앞으로 이제 이 공천과 좀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뭉치면 뭉쳤네? 그래 알아서 잘해봐 이러고 안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부담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도 이제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거기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제 다른 인물들 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너무 같이 묶이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묶이기는 조금 좀 선을 긋고 싶고, 네. 그렇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제가 세상이? 이준석 측 이제 취재를 한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기획을 준비 중에 있어요. 카드가 그러니까- 여러 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 자신의 공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맞냐, 보수 정당이 이렇게 가는 게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 어찌됐든 내년 총선에서 살아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쓸 거냐. 톰과 제리에서 톰은 되지 않겠다. 어떻게든 톰은 안 살아남겠다. 된다. 예,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지혜롭게 살아남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인터뷰도 그 이준석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요새 그 흐름을 보면 자꾸 누구랑 같이 만나요. 예, 송영길 대표하고 처음에 이제 그 더 라이브에서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기획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새로운 정치의 어떤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의회의 만남, 그다음에 당 바깥에서도 의회의 만남을 하면서 그 윤석열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오. 그렇습니다. 니마 그 길은 아니옵니다. 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그 노원병이죠. 네. 네, 노원병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거기가 반드시 아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한 전략을 좀 펴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살아 돌아오는 방식으로 기여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은정님이 복고풍은 패션에서만 보고 싶다. 정치에선 복고풍 보고 맞아요. 싶지 않다. 예, 좀 세련되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소 좀 촌스럽죠. 예. 네. 지금 야당 얘기 잠깐 해보면 지금 단식도 이어오고, 지금 7월이 사실 임시국회가 지금 첫 주 건너뛰고 한 열흘간, 네, 지금 맞아요. 뭐 한 7월 10일부터. 10개월간 이어져다가 지금 잠깐 쉬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7월은 장애투쟁 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단식 농성 답이 아니다, 여론전만 부각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야당의 역할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7월은 국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국회에 따라서 그 지난번 원내대표 협상 때 2, 4, 6, 8 뭐 이렇게 가는 거고, 9월 정기국회. 근데 이제 임시회를 열 수 있죠. 근데 임시회를 계속 열었죠.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네. 계속 이슈가 있어서 7월도 안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하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무노동 무임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세비 받을 명분이 있어서 일은 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1일부터 10일까지는 좀 그 쉬고 지역구로 좀 가자,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입법부로서 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이제 법안을 계속
내고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또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지금 계속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다른 문제는 다 떠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비단 이웃나라인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쨌든 인류 역사상 그렇죠. 처음 있는 일을 일본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국제사회에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우리는 방류를 할 거야. 왜? 이게 제일 싸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도 홍콩도 대만도 호주도 도서국가 태평양 도서국가 연합 나라들도 이렇게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 2021년에 분명하게 오염수 방류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뭐 처리수로 바뀌고 그러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당장 내일 그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를 만나서 보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임박한 건데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닥칠 인류의 재앙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냐? 뭐 이러저러한 정보들은 나오고 안전하다 아니다 막 이제 갑론을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장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단식 농성을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도 하고 있거든요.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야당 입장에서 뭐 그러면 여당을 만나서 그럼 또 대통령실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와 과정에 대해서 드러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읍시다라고 해서 함께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절대 안 만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의 수단이 결국에는 광장의 정치, 그러니까 광장 정치로 내몰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좀 그 비명계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야당이 선택지가 없는 거는 원래 좀 많이 하는 얘기들이고 네. 특히 야당 대표도 원래 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옛날 표현으로는 영수회담,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야당 대표가 만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사실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곽으로 좀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립이 점차 빠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당내에서 굉장히 힘이 강하고 이 힘이 유지가 돼서 공천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강경 지지층이라든가 그 반대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힘이 네. 있으면 오히려 외곽으로, 그러니까 그 장애 투쟁의 의미가 아니고 외부 인사들, 그러니까 당내에서 소외된 사람이라든가 혹은 중도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힘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집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부를 결속하는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비명계들의 평가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천에 대해서 다들 예측을 좀 하는 것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결국 좀 받아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계파들의 그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공천도 이어질 것 같다. 이제 장애 집회 가지고 좀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7월 3일 월요일 뉴스 바사삭 내일도 낮 12시 반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gotta listen up. I hear every word you say.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You got a prisoner, my heart is forever. 얻습니다. 약속, 그 사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문 앞에 서니까 목소리에 약간 원망이 묻어났고 북경에 이틀만 더 있으라고 한 날 찾아볼 일이 생겼다. 그런데 다음 날 나는 도망쳤다. 나는 쾅소리를 내며 차 문을 닫았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나와 논쟁하지 않았고 알림만 따랐습니다. 너 아직 안 먹었어? 나는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나는 걷기를 멈추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3부분 악당 7부분 확실히 이전과 동일합니다. 뭘 먹고 싶어도 나 자신을 무시하고 딱 한 끼만 타협한다. 멀리서 오는 사람도 결국 손님이다.
트로옹 투킴은 먹는 것에 대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선택하다. 함께 있기 직전에도 한동안 요리 공부를 했고 그의 취향을 꼼꼼히 살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만든 모든 요리를 진지하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것이 나에게 큰 성취감을 준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아요. 다음 일정은 신경 안 써요. 마지막 반나절 동안 출근하고 시간에 맞춰 하틴 슈연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세요. 영화관에서 나올 때 트로옹 투킴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질투와 싸우는데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어떤 남자에게도 고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내 주변의 추격자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대부분 무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좀 어색해요. 그는 하틴 슈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틴 슈연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형제 트로옹 투킴은 매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심지어 바보라도이.